나는 김서연이다.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 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타는 버스가 내 두 번째 집이 되었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촌을 오가는 그 버스 안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등산 가방을 맨 학생들, 시장에서 사온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그리고 겨우내 얼어붙은 손을 비비는 아저씨들까지. 나는 어느덧 그 버스의 소음과 사람 냄새, 그리고 그 낡은 문고리의 삐걱거림까지 익숙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조금 피곤하고 짜증이 난 상태였다. 연한 하늘색 린넨 원피스는 무릎까지 내려왔고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디자인이었다. 그 위에 얇은 흰색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강촌의 저녁 공기는 차가워서 겉옷이 필요했다. 발에는 크림색 발레리나 플랫슈즈를 신고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점 무늬가 있는 투명 스타킹을 신었다. 얇은 팔찌는 강릉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으로 발걸음마다 살짝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머리는 대충 묶은 집게핀으로 고정했는데 일부 머리카락은 장난스럽게 흘러내려 얼굴 옆에 닿았다. 가방 속에는 자수된 작은 손수건과 오렌지 꽃향기와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 섞인 향수가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나에게는 혼란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과도 같았다. 버스의 마지막으로 올라탔을 때 이미 차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줄 창문에 어깨를 기대고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다. 나는 그를 몇 번 본 적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며 낡은 청바지와 짙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잡지에 나오는 그런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공기마저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가 심부름을 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때때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 냄새는 금속과 고된 하루의 향기였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최민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저 음악을 듣는 남자였다. 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작게 틀어져 있었지만 버스 안에서 하나하나가 껌처럼 늘어졌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몸을 돌려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한데 조금만 볼륨을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힘든 하루거든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밤색 눈동자가 약간 웃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그게 부끄러운 건지 기쁜 건지 알 수 없었다. 물론이죠. 미안해요. 전혀 몰랐어요. 이어폰 때문에 음악 소리가 커진 줄도 몰랐네요. 그러면서 화면을 살짝 터치하자 소리가 잦아들었다. 왠지 모르게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도 일어나곤 했다. 꼭 필요한 순간에 내 마음도 무너지곤 하니까. 내일 이어폰 고쳐줄게요. 그가 혼자 웃었다. 아니, 노력해볼게요. 버스가 움찔하며 요철을 넘자 나는 균형을 잃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올라와 내 머리 위 기둥에 닿으며 조용한 장벽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다시 중심을 잡았고 팔찌가 살짝 울렸다. 발레리나 슈즈가 바닥에 조용히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을게요. 누군가 짐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럼 나만의 경호원인 셈이네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 감사함이 묻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 선생님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아닌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다음에 또 볼륨 줄여달라고 하면 잔소리 안 할 거죠? 나는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약속해요. 그리고 이어폰 고치면 꼭 돌려줄게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앉았다. 철암역 정류장에서 반 이상이 아이스크림과 떡볶이를 사러 내렸다. 좌석은 다른 사람들의 피로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다. 햇살이 차창을 통과해 보이지 않는 먼지들을 마치 시계추처럼 춤추게 했다. 그 리듬에 맞춰 우리의 대화도 조금씩 이어졌다. 그가 자기소개를 했다. 최민준. 아침부터 밤까지 정비소에서 일하지만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꿈이 있다고 했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은 작은 손들이 연필을 잡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대화는 부드럽게 흘러갔다. 매끄럽기보다는 울퉁불퉁한 돌길 같았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차가 고장났던 이야기를 했다. 주인은 이미 차를 포기했는데 그가 불을 끄려고 했던 순간이었다고. 나는 항상 빨간 립스틱만 바르는 선생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암자가 하트 같다고 주장하는 분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내 무릎 쪽을 보았다.
원피스는 앉으면서 살짝 올라갔고 스타킹의 작은 점 무늬와 레이스가 살짝 드러났다.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세심한 관찰자가 아니면 놓칠 디테일이었다.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더니 창밖으로 돌아갔다. 그런 존중심이 나는 묘하게 따뜻했다. 버스가 어둑한 저녁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호등에서 갑자기 멈출 때 나는 또 살짝 튕겼고 손목이 문고리에 부딪혔다. 민준이 내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조심해요. 쇠는 피부를 항상 이기니까. 내 크림은 무적이에요. 나는 농담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부드럽게 새어나왔다. 그는 내 손을 놓았지만 몸은 가까웠다. 손길이 머리 위로 올라와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우리는 함께 가평 우체국 앞에서 내렸다. 습기 섞인 먼지와 누군가의 마당에서 구운 고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내 진주빛 집게피는 느슨해져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내가 본능적으로 손질하려 하자 그는 조심스레 집게핀을 주워 물었다.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집게핀을 다시 고정했다. 손가락이 목덜미에 닿았고 등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퍼졌다. 크고 요란한 전기가 아니라 차가운 차 한 잔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느낌이었다. 팔찌가 다시 반짝이며 아직 입술로는 전하지 못한 무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만 같았다. 서연, 그가 내 이름을 처음 부르는 듯 새로 익힌 말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이 언젠가 버스가 지겹다면 나랑 정비소 뒷마당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 할래요? 그곳엔 반딧불이만 있어요. 음악은 반딧불이 소리가 최고죠. 내가 대답했다. 이어폰 약속은 잊지 말아요. 고칠 거니까 잊지 않아요. 우리는 내 골목에서 헤어졌다. 그가 정비소 쪽으로 걸어가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발레리나 슈즈에는 버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새로운 감정이 따뜻하게 자리 잡았다. 때로는 꽉 찬 버스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낯선 사람의 어깨라는 걸 알게 됐다. 그가 조용히 지켜주고 내가 흔들릴 때 손을 내미는 손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 베개에 향수를 뿌렸다. 오렌지 꽃과 바닐라 향이 어우러진 그 향기는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레이스가 달린 옷자락과 팔찌, 조심스러운 손길이 떠올랐다. 더 예뻐 보이려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이 말하는 언어를 기억하려는 마음이었다. 잠들기 전 그의 괜찮을까요? 라는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때론 허락이란 작은 약속의 시작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밖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에 눈을 떴다. 강촌의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새우며 들었고 새벽 산들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옅은 꽃무늬가 흐르는 면 소재 원피스를 골랐다. 얇은 어깨끈이 내 피부를 스치면서도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 위에 라벤더색 가디건을 걸쳤다. 앞부분은 아담한 리본으로 묶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리본은 내 뜻과 다르게 자꾸 풀려버렸다. 아마도 가디건도 오늘의 내 기분을 닮았나 보다. 발목에 찬 그 얇은 팔찌는 어제보다 더 맑고 경쾌하게 울렸다. 이번에는 왼발에 착용해 리듬을 바꾸는 듯했다. 머리에는 린넨 리본을 살짝 묶어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유롭게 쇄골 위를 스쳤다. 가방에는 강의 노트와 작은 핸드크림 그리고 물티슈를 넣었다. 언제 어디서나 닦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나는 우체국 앞에서 버스를 내려 정비소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기계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먼저 들렸을 텐데 오늘은 고요함이 예상보다 더 깊었다. 정비소 뒷마당에 서면 커다란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나를 감싸주었다. 그늘 아래 나무 탁자 위에는 기름 얼룩이 묻은 종이와 신비로운 섬의 지도처럼 생긴 낡은 카드들이 흩어져 있었다. 민주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나무 벤치 옆에 서서 팔뚝까지 걷어 올린 작업복 소매가 살짝 흠집난 그의 팔을 드러냈다. 그가 웃으며 나를 반겼다. 마치 어린 시절부터 여기서 나를 기다려온 것처럼 익숙한 표정이었다. 레모네이드 한 잔 할래요? 그는 2개의 높은 잔을 들고 있었다. 도심 카페는 아니지만 이건 내가 잘 만들죠. 반딧불이 소리는 포함된 건가요? 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최고의 라이브 음악이니까. 그가 웃었다. 내 가디건 리본이 또 풀려서 바람에 흩날렸다. 민주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리본을 다시 묶었다. 불필요한 접촉 없이도 따뜻함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 순간 내 팔찌가 조용히 울렸다. 마치 그가 묶어준 리본과 나눈 비밀의 신호 같았다. 우리의 대화는 사소한 것들로 채워졌다. 그는 낡은 선반에서 수많은 이어폰들을 꺼냈다. 마치 전 세계의 이어폰들이 여기 모여 마지막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다. 그중 한 켤레를 고르더니 검은색 이어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새 건 아니에요. 고쳐 쓴 거죠. 하지만 때로는 고쳐 쓴 게 새 것보다 더 고집세고 튼튼하거든요. 그리고는 나에게 건넸다. 나중에 한번 써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 반딧불이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그때 마당으로 얼룩덜룩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 한쪽 귀에 작은 흉터가 난 로실라라는 이름의 고양이였다. 리본에 장난치려 다가왔지만 내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자 고양이는 편안한 주인처럼 그늘에 몸을 눕혔다. 로실라가 우리 경비원이야. 지난주에 장갑 하나 훔쳐가더니 아무도 쫓지 못해. 경비원까지 두셨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출입증 없이 왔으니까. 민준이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의 출입증은 이 팔찌야. 좋은 일이 오면 울리는 종소리 같지. 그날 우리는 강촌의 작은 강가로 산책을 갔다. 길에는 먼지와 낙엽 소리만이 우리 발걸음을 방했다. 바람의 원피스가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가며 레이스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강가 벤치에 앉아 민주는 주머니 칼을 꺼내 작은 나무 조각들을 아무 목적 없이 깎기 시작했다. 나는 원피스 옷자락을 살짝 들어 바람을 맞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다시 내 무릎 쪽으로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나는 또다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잠시 후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교육학을 선택했어요? 처음 배우는 글자들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나도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병들지 않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의 미소는 조금 슬퍼 보였다. 아니면 적어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요. 멀리서 구름이 짙어지더니 파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첫 빗방울이 팔목에 떨어져 차가운 유리처럼 퍼졌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묻지도 않고 그냥 내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작업복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가디건은 그 아래에 남아있었고 그의 옷 냄새는 비누와 금속 그리고 여름의 향기였다. 그 순간 나는 마치 그의 하루를 입은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꼭 감싸주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강촌시장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자 천막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우리에게 가장 바삭한 치즈 튀김을 건넸다. 민준이 계산하며 운 좋네 라며 웃었다. 나는 그가 물기 묻은 손을 닦도록 작은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한낮의 피곤함을 처음으로 알아봐주는 듯했다. 괜찮을까요? 도구에 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내가 말했다. 머리카락 리본이 가방에서 미끄러져 나와 어느새 그의 팔목에 감겨 있었다. 나는 손수건으로 팔목을 부드럽게 감싸며 살짝 묶었다. 그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고마워요 라고 속삭였다. 비는 갑자기 그쳤고 햇빛이 다시 시장을 비췄다. 아스팔트 위에 맺힌 빗방울들이 작은 동전처럼 반짝였다. 시장에서 양말과 스타킹을 파는 가게 앞에서 나는 고운 그물망, 샴페인색이라는 작은 상자를 장난스레 만졌다. 상점 주인은 즉시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무용할 때 딱 좋아요. 잘 찢어지지도 않고요. 그녀는 버스에서 춤추는 사람이라며 자랑했다. 민준이 농담을 던졌고 그의 눈빛은 그날 버스 안에서 봤던 그 따뜻한 웃음을 다시 빛냈다. 커브길마다 늘 그래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스타킹을 샀다. 춤추려고가 아니라 가장 얇은 것이 가장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정비소 뒷마당으로 돌아왔다. 그늘은 저녁 기도처럼 차분하게 식어 있었다. 로실라는 탁자 위에 올라가 장난감 하나를 떨어뜨렸다. 민주는 천천히 조각들을 모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손길은 매우 섬세했다. 그의 손톱 밑에는 기름 자국이 반달처럼 남아 있었지만 움직임은 달빛 같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이어폰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선물이 아닌
두 번째 만남의 약속처럼 내밀었다. 그리고 가디건 끝에 붙은 포도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마치 도장을 떼는 듯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숨결을 맞추며 앉아 있었고 반딧불이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아직 배우지 못한 대화를 위한 배경음악 같았다. 내일 실습 있으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끝나고 정류장에서 기다릴게요. 경계 너머의 그곳으로 데려갈게요. 공기는 소나무 향기로 가득하고 돌벤치들이 남의 비밀을 지키는 곳이야. 나는 눈썹을 올렸다. 이어폰은 주머니 속에 있어. 하지만 먼저 침묵을. 우리가 헤어질 때 길거리는 아직도 축축했고 구운 씨앗과 익은 토마토 내음이 풍겼다. 발레리나 슈즈는 아스팔트에 살짝 흔적을 남겼고 팔찌는 매 세 번째 걸음마다 울렸다. 정비소 앞에서 민주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은 우리 둘의 한계를 알리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남아 달라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새 스타킹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떤 용기는 비밀스러운 팔찌처럼 숨겨야 더 강해지는 법이니까. 나는 할머니가 남긴 캐모마일과 비누향이 나는 크림으로 손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과 리본을 묶는 모습을 떠올렸다. 마치 단단한 매듭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풀리지 않도록 묶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강촌 강물이 어둡게 흐르고 파도가 수정처럼 빛나는 꿈을 꾸었다. 강가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단지 손만 보였다. 누군가는 도구를, 누군가는 연필을, 또 누군가는 낯선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앞에는 팔찌가 울리고 있었다. 하나만 줘, 괜찮을까? 라는 소리와 함께 나는 단단한 돌과 부드러운 포도잎 같은 미소를 지으며 잠에서 깼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두르지 마. 그러나 가디건 리본을 묶을 때 그 매듭은 첫 번째 시도에 완벽했다. 마치 내일 돌벤치와 소나무향 그리고 우리 둘만 들을 침묵이 기다리는 신호 같았다. 오늘 아침 강촌의 공기는 상쾌하게 맑았다. 나는 앞단추가 길게 이어진 연베이지 린넨 원피스를 골랐다. 목선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단추들은 마치 나를 감싸 안는 듯 부드럽게 몸을 따라 내려왔다. 옷감은 얇고 가벼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살짝 몸을 감싸 안았다. 발에는 연갈색 샌들을 신었고 얇은 가죽끈이 발등과 발목을 감싸며 세련된 느낌을 더했다. 머리에는 금빛 나무십 모양의 헤어핀을 꽂았다. 간결하지만 눈길을 끄는 디테일이었다. 가방에는 작은 물병과 노트북, 그리고 민준이 준 이어폰을 넣었다. 팔찌는 여전히 발목에서 맑게 울리고 있었다. 민주는 낡은 스코다 차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을 열며 그는 환하게 웃었다. 햇살 같은 하루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럼 당신은 오늘 정비소에 늦겠네요. 라고 응수했다. 그는 장난스럽게 차 문을 닫으며 정비소는 기다려줄 테니까 라고 말했다. 차 안은 오래된 차답게 좌석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우리 대화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조용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커브를 돌 때마다 내 원피스는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갔고 나는 그 감촉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창밖 풍경을 즐기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차창에 비친 나와 마주쳤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깊은 침묵을 나누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커다란 소나무 아래 숨겨진 돌벤치들이 있는 작은 공터였다. 바람은 소나무 향을 실어 나르며 땅 위의 소립들을 살랑거리게 했다. 돌벤치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지만 그 위에 앉자마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햇살은 나무잎 사이로 흩어져 레이스 원피스 위에 섬세한 무늬를 드리웠다. 민주는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꺼내 우리 앞에 두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비밀을 나누는 곳이야. 그가 낮게 속삭였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리나요? 바람이 말하는 소리. 내가 물었다. 네, 그건 우리가 아직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가 대답했다. 조용한 순간 그의 손이 살며시 내 발목으로 다가왔다. 팔찌가 부드럽게 울렸다. 나는 그 미묘한 소리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샌들이 땅에 떨어져 굴러갔고 민주는 재빠르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발등을 스치며 살짝 멈췄다. 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하는 게 가끔 어렵지만 당신과 있으면 말이 저절로 나와요. 라고 속삭였다. 그는 내 머리카락 한 가닥을 부드럽게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내 맥박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다가왔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다. 그것은 약속 같았고 조용히 속삭인 사랑의 언어였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팔찌가 갑자기 크게 울리며 새로운 리듬을 알렸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강물의 소리, 소나무 향, 떨어진 노트북도 모두 잊혀졌다. 잠시 후 그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머리카락 사이로 속삭였다. 서연아, 무슨 일이 생기든 멈추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숙여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강가 건너편 숲속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지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팔찌가 이번에는 경고하듯 울렸다. 나는 그에게 신경 쓰지 말자고 했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했다. 그날 밤 나는 팔찌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울리는 듯한 기분으로 잠들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상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팔찌는 왜 그리도 자주 울리는 걸까요? 어느새 저녁 어스름이 깔린 강촌 마을. 나는 짙은 초록빛 벨벳처럼 부드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허리선을 따라 은은하게 빛나는 갈색 가죽 벨트가 나의 실루엣을 살짝 감싸주었다. 발에는 살짝 굽이 있는 진한 갈색 구두를 신었고 머리는 은빛 헤어핀으로 높게 묶은 단정한 포니테일이었다. 무심한 듯 떨어지는 몇 가닥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닿았다. 가방 속엔 작은 수첩과 민준이 준 이어폰, 그리고 낡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강촌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 민준은 이번엔 진한 남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기타가 들려 있었다. 기계공이 아니라 뮤지션인가 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기계도 노래하거든요. 너트와 볼트도 음악을 좋아할지 몰라. 그가 장난스레 답했다. 우리는 강가로 걸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살짝 비쳤고 풀밭에서는 반딧불이들이 반짝였다. 강물은 조용히 속삭이며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돌벤치에 앉아 기타를 펼쳤다. 민주는 조용히 줄을 튕기기 시작했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내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뛰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진하게 울릴 줄은 몰랐어. 그러던 중 멀리 숲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기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민주는 기타를 내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살폈다. 걱정 마, 아마 마을 사람이겠지. 하지만 나도 신경 쓰이긴 해. 그때 팔찌가 날카롭게 울리며 나를 경고했다. 나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무거운 그의 손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얕게 웃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발가락이 차가운 강물에 닿았다. 물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차가웠다. 민준도 신발을 벗고 발을 담갔다. 그의 발이 내 발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에 내 온몸이 전율했다. 팔찌가 울릴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속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팔찌가 우리를 지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라고 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다시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뚜렷하게 보였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했다. 내가 가볼게. 나는 그의 등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서두르지 마, 조심해. 그가 숲으로 걸어가자 내 팔찌가 강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경고이자 부름 같았다. 밤하늘의 별은 희미했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듯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숲속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팔찌의 비밀은? 숲속 깊은 어둠 속 민준의 발걸음이 조심스레 나무잎을 밟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며 팔찌가 또 한 번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조심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바람은 차가워졌고 내 원피스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다. 그때 숲 가장자리에서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자아냈다. 그가 민준을 향해 다가오자 내 심장은 요동쳤다. 민준 씨, 당신은 항상 남의 것을 가져가려 해.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민준은 단호하게 맞섰다. 그녀는 당신의 싸움과 상관없어. 물러서. 그 그림자는 내 쪽을 보며 냉소했다. 저 여자도 내 거냐? 내게서 뭔가 빼앗으려는 건가? 나는 숨을 고르고 원피스 허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팔찌를 보여주었다. 팔찌가 명확한 울림으로 응답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는 그녀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듯했다. 민주는 내 앞에 섰다. 그만둬, 스토영. 그녀는 이 싸움에 끼어들 필요 없어. 스토영,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분명히 민준과 과거에 얽힌 인물이었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내 몸을 적셨고 원피스가 살짝 몸에 달라붙었다. 팔찌가 더욱 강하게 울리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그 순간 갑자기 로실라가 어디선가 나타나 스토영 앞에 뛰어들어 으르렁거렸다. 고양이의 용맹함에 스토영은 잠시 멈칫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건 장난감인가? 하지만 로실라는 꼬리를 부르르 떨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스토영은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다. 이번엔 끝이 아니야. 곧 다시 만날 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는 계속 내리고 나는 민준 품에 안겨 떨었다.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의 품에서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믿어. 그날 밤 팔찌는 내 발목에서 끊임없이 울렸고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희망을 품었다. 다음 편에서는 스토영의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의 관계에 숨겨진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을 넘어설 수 있을까? 햇살이 희미하게 깨어나는 새벽, 나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전날 내린 비에 촉촉해진 공기는 신선했고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이 마음을 달랬다. 어젯밤 민준과 함께한 긴장감과 로실라가 맞섰던 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느꼈던 팔찌의 경고음이 아직도 귀에 선명했다. 나는 다크그린 벨벳 원피스를 골랐다. 허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퍼지는 실루엣이 내 몸을 감싸고 약간의 광택이 섞인 소재는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을 냈다. 발에는 브라운 미드리를 신었고 은빛 나무심 모양의 헤어핀은 이번에도 머리를 단정하게 고정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한 준비였다. 민준과는 정비소 앞에서 만났다. 그는 검은색 작업복 위에 진한 파란색 재킷을 걸쳤다. 얼굴엔 전날의 피곤함이 비쳤지만 눈빛은 굳건했다. 서연아,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토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는 과거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지만 지금은 적이야. 그의 분노와 질투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준과 스토영, 그리고 낯선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사람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이지.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저 여자도 우리 위험에 엮인 건가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정비소에서 기계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 있었다. 민준이 내게 이어폰을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음악을 들어. 음악은 때때로 현실을 잊게 해주니까.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조용한 클래식 선율에 몸을 맡겼다. 그 음악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하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며 스토영이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게 복잡해.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팔찌가 더 강하게 울리는 걸 느꼈다. 그 소리는 마치 조심해라고 외치는 듯했다. 민주는 굳은 표정으로 스토영을 응시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순간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꿰뚫었고 누군가가 먼저 움직일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손목에 찬 팔찌를 만졌다. 그 울림 속에 담긴 비밀과 다가올 위험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로로 빠져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관계와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 그 실마리가 조금씩 풀릴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나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소재가 내 곡선을 따라 흐르고 짧은 소매 끝에는 은은한 레이스가 달려있어 살짝 관능적인 느낌을 더했다. 발에는 검정 가죽 스트랩 힐을 신고 목에는 민준이 준 얇은 은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지만 몇 가닥이 얼굴을 감싸며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민준과 나는 강촌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서연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너에게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 민준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는 긴장하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무슨 진실인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다. 스토영과 나는 과거에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어둠이 우리를 갈라놓았어. 그가 나뿐 아니라 너까지 위협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찌를 만졌다. 그것이 내 마음의 방패가 되어주길 바랐다. 그런데 그가 왜 나를 노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다. 네가 가진 팔찌, 그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에게 내려온 보호의 상징이지. 스토영도 그걸 알기에 널 이용하려 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스토영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서연, 팔찌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 그것이 너를 위험에 빠뜨릴 거야. 스토영이 경고했다. 민주는 일어나며 맞섰다. 그녀는 내 곁에 있어야 해. 넌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카페 안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했다. 나는 가방에서 민준이 준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음악이 조용히 흐르며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서연아,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내게 힘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맞아요. 우리 함께라면. 그러나 팔찌가 갑자기 강하게 울리더니 카페 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과거와 팔찌의 비밀이 드러나며 우리 앞에 놓인 운명이 더욱 복잡하게 얽힐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둠이 짙게 내린 강촌의 골목, 나는 검은색 벨벳 재킷 위에 은은한 보랏빛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긴 소매 끝에는 부드러운 레이스가 달려있어 손목이 살짝 드러났고 발에는 은색 스트랩 힐을 신어 발걸음마다 반짝였다. 머리는 은빛 헤어핀으로 단정하게 고정했고 목에는 민준이 준 은목걸이가 반짝였다. 손목에는 여전히 맑게 울리는 팔찌가 있었다. 카페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감쌌다. 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골목길을 따라 무언가 숨죽인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낡은 골목 모퉁이에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저기 누군가 있어. 내가 조용히 속삭였다. 민주는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해. 그 순간 그림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스토영이었다. 그는 여전히 검은 모자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결의에 차 있었다. 서연, 팔찌의 힘을 이용하려 하지 말아라. 그건 너에게 위험이 될 뿐이다. 스토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팔찌를 만지며 대답했다. 저에게 위험이라면 왜 민주는 이 팔찌를 지키려 하는 거죠? 민준이 앞에 나서며 말했다. 그 팔찌는 우리 가족을 지켜온 유산이야. 스토영은 그 힘을 빼앗으려 해. 스토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힘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너희 둘 다 그걸 아직 모르는 거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내 원피스와 팔찌를 적셨고 팔찌는 더욱 강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서로를 믿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 함께라면.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숨겨진 진실과 새로운 위협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짙은 밤하늘 아래 나는 붉은 빛이 감도는 와인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소재는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광택을 내며 깊게 파인 목선이 살짝 드러나 은근한 매력을 더했다. 발에는 검정 벨벳 힐을 신고 목에는 민준이 건네준 은빛 목걸이가 반짝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 위로 흘렀고 손목에는 여전히 팔찌가 맑게 울리고 있었다. 민준과 나는 강촌 외곽의 오래된 다리 아래에 있었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시간이야.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무슨 뜻이에요? 스토형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거야. 그때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다. 스토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서연, 네가 알게 될 진실은 네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어떤 진실도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한 결의를 다졌다. 팔찌가 강하게 울리며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그 소리는 희망과 경고가 뒤섞인 멜로디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숲 너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나는 민준의 손을 더 꽉 쥐며 속삭였다. 우리가 마주할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돼. 다음 편에서는 숨겨진 과거의 비밀과 새로운 위협이 드러나며 우리의 사랑과 용기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진한 자주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을 타고 흐르는 부드러운 소재가 내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고 깊게 파인 넥라인은 은은한 섹시함을 자아냈다. 발에는 검은색 스트랩 힐을 신고 목에는 민준이 준 은빛 목걸이가 반짝였다. 머리는 느슨한 웨이브로 흘러내려 어깨를 감쌌고 손목에는 여전히 팔찌가 맑고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우리는 강촌 숲속 오래된 돌다리 아래에서 마주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땅은 아직도 촉촉했고 공기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는 내 손을 꼭 잡고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야. 이 모든 건 우리 운명의 시작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숲속 어둠 속에서 스토형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너희가 알게 될 진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 모두를 바꿀 운명이지. 그 순간 팔찌가 찬란하게 빛나며 울렸다. 빛은 점점 강해져 우리를 감싸 안았다. 마치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려는 듯했다. 그때 숲 너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 우리를 시험할 존재임이 분명했다. 나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운명을 함께 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빛 속으로 걸어갔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지만 숲속 깊은 곳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불길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비밀과 모험의 시작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진실은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풀어갈 준비가 되었나요?